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듣는 시간의 오디오 리얼입니다.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읽었던 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단편 소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긴 소설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책을 고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고 해서 예전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목록들, 제가 대출받았던 도서 목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목록들을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요. 옛 기억을 아주 강하게 떠올리게 만들면서 흥미를 끌었던 도서 목록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유형지에서입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 그 충격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껴보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들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상당히 개성이 넘치는 작가죠. 이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을 가리고 나서 책의 한 페이지만 펼쳐서 읽어도 이 사람은 카프카구나 하고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카프카 특유의 아주 끔찍하고 어두운 유머가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게 그의 작품집입니다. 카프카는 이 유형지에서라는 작품을 쓰고 나서 실제로 민회에서 낭독회를 열기도 했었죠. 그만큼 공을 들여서 썼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카프카는 사실 평소 낭독하는 걸 상당히 즐겼기 때문에 자신이 쓴 글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내서 읽어주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카프카의 목소리로 유형지에서를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한번 그래도 그가 썼을 때 감정을 최대한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희귀한 장치입니다. 하고 장교는 탐험가에게 말하면서 평소 눈에 익었던 장치를 새삼스럽게 경탄의 눈빛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탐험길에 있는 이 여행자는 단지 항명 및 상관 모욕죄를 선고받은 한 사병의 형 집행에 꼭 입회해달라는 사령관의 초청 때문에 의례상 참석하였던 모양이다. 확실히 이러한 처형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유형지에 있어서는 그리 대단치 않았다. 적어도 이곳 헐벗은 산허리에 사방이 둘러싸인 사지의 작고 깊은 골짜기에는 장교와 탐험가 외에 단지 우둔하게 생기고 입은 악어같이 넓으며 머리와 얼굴이 거칠한 사형수와 사병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사병은 묵직하게 생긴 굵은 쇠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쇠사슬의 앞끝은 몇 갈래의 가느다란 쇠사슬로 갈라져서 그 하나하나에 사형수의 발목이며 손목이며 목이 졸라매어 있었고 그 가느다란 쇠사슬은 또 서로 옆에 있는 다른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형수는 너무나 비굴할 정도로 유순해 보였다. 설령 주위의 산허리를 자유자재로 뛰어다니게 한다 해도 처형을 시작한다는 호각을 불기만 하면 틀림없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탐험가는 그러한 장치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문외한의 태도를 나타내며 죄수의 뒤에서 오락가락하였다. 그와 반대로 장교 쪽은 깊이 판 땅속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밑으로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사닥다리로 올라가 장치 위를 여기저기 점검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서둘러댔다. 그러한 일들은 본래 기계 담당자에게 맡겨두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장교는 이 장치에 각별히 애착을 느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는 맡기려 들지 않고 장교 자신이 이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고 장교는 외치면서 사닥다리를 내려왔다. 그는 몹시 피곤한지 크게 입을 벌리고 괴로운 듯이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군복킷 안쪽에는 얇은 부인용 손수건 2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런 군복으로는 너무 무거워서 열대 지방에서는 견디기 힘들겠군요.
탐험가는 장교가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장치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고 장교는 대답하면서 기름으로 더러워진 두 손을 준비되어 있던 물통에 물에다 씻었다. 하지만 이 군복은 조국의 상징입니다. 우리들은 조국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이 장치를 보십시오. 장교는 빈틈없이 덧붙여 말하고 손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장치 쪽을 가리켰다. 지금까지는 손으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기계가 혼자서 다 해줄 겁니다. 탐험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교의 뒤를 따랐다. 장교는 어떤 사고가 생기더라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할 구실이라도 찾으려는 듯 다시 말했다. 물론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장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하여튼 고장만은 미리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장치는 12시간씩이나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고장이 생긴다고 해도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곧 수리가 됩니다. 앉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침내 장교는 그렇게 묻고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등나무 의자 중에서 하나를 빼내어 탐험가에게 권했다. 탐험가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커다란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으면서 힐끗 구덩이 속을 쳐다보았다. 구덩이는 별로 깊지 않았다. 구덩이의 한쪽에는 파헤쳐진 흙이 높이 쌓여서 자연적으로 둑을 이루었고 다른 한쪽에는 문제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령관께서 당신에게 이 장치에 대해 이미 설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군요. 장교가 말을 시작하자 탐험가는 아니라는 듯 애매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장교는 이제야말로 자신의 입으로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는 흐뭇해했다. 이 장치는 하고 말하면서 장교는 연결봉 하나를 잡고 거기에다 몸을 기댔다. 전임 사령관께서 발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이 수립되자 바로 협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완성이 될 때까지 시종,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발명의 공적은 전임 사령관의 것임에는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당신은 전임 사령관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말씀드리겠는데 이 유형지의 전반적인 조직을 전임 사령관께서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말이 아닐 겁니다. 전임 사령관께서 착고하신 당시부터 이미 우리들 사령관의 숭배자들은 유형지의 조직이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아무리 많은 새로운 계획을 머릿속에 담고 오더라도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옛날 것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예언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신임 사령관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전임 사령관을 잘 모르신다니 유감스럽군요. 그런데 장교는 거기서 숨을 돌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정신없이 말을 했습니다만 바로 눈앞에 있는 저 기계가 전임 사령관께서 발명하신 장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지 속칭이 붙어버렸습니다. 밑부분은 침대, 윗부분은 녹삭이라고 부르며 저기 매달려 있는 중앙 부분은 썰애라고 합니다. 썰애라고요? 탐험가가 물었다. 그러나 탐험가는 충분히 주의를 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태양이 정면으로부터 내리쬐어서 그늘 하나 없는 골짜기에서는 숨이 막힐 듯한 심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고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집중시키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럴수록 커다란 견장을 달고 몇 줄의 술을 늘어뜨린 거북스런 군복을 입은 그 장교는 아주 열심히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바쁜 듯이 아직도 여기저기 박혀있는 나사를 죄고 있었다. 장교의 모습은 탐험가에게 있어서 경탄할 만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병도 역시 탐험가와 마찬가지로 나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양이다. 죄수를 묶은 쇠사슬을 양쪽 팔목에 감고 있는 그는 한쪽 손을 총 위에다 올려놓고 몸을 의지하고는 머리를 목덜미에서 힘없이 축 늘어뜨린 채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탐험가는 그런 모습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장교는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는데 프랑스어는 사병도 죄수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죄수 쪽은 그래도 어떻게든 장교의 설명을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완연했다.
범스페어는 졸음에 끝까지 대항하려는 듯이 죄수는 계속 장교가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지금도 탐험가의 질문 때문에 장교의 이야기가 중단되자 죄수까지도 장교와 똑같이 탐험가 쪽을 돌아보았다. 그렇습니다. 썰애입니다. 하고 장교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썰애라는 이름이 꼭 들어맞습니다. 여러 개의 바늘이 썰애와 똑같이 늘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앙 부분 전체가 완전히 썰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역할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되는 점이 틀린데 물론 그것은 썰애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좌우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 침대 위에 죄수가 눕혀집니다. 저는 먼저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을 끝낸 후에 그 집행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는 편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녹사기의 톱니바퀴가 몹시 닳았기 때문에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형편없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말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충할 부품은 유감스럽게도 이곳에서는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컨대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침대입니다. 단지 다져진 솜으로 된 요가 깔려있을 뿐이죠.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요 위에 저 죄수가 엎드리게 되는데 물론 그때는 벌거벗습니다. 이것은 꼼짝할 수 없게 손을 꼭 묶어놓기 위한 가죽띠고 여기 이것은 발을 졸라맬 것이고 또 이것은 목을 졸라맬 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에 침대 머리맡, 죄수가 얼굴을 파묻고 있을 곳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펠트 뭉치가 있습니다. 이 뭉치는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죄수의 입속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혀를 깨무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그 장치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죄수는 펠트를 입으로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지 않으면 목 둘레의 가죽띠 때문에 목덜미가 부러져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 펠트 뭉치입니까? 탐험가는 확인을 하려는 듯이 몸을 구부리고 얼굴을 쑥 들이밀었다. 그렇습니다. 장교는 빙긋이 웃으면서 말했다. 자, 좀 만져보십시오. 장교는 갑자기 탐험가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 위를 어루만져 보게 했다. 특별히 만든 솜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요의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탐험가도 이 장치에 대해 다소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눈 위에다 대고 햇빛을 가리면서 장치의 위쪽까지 훑어보았다. 참으로 거대한 구조였다. 침대와 녹사기는 크기가 거의 같았으며 마치 두 개의 거무스름한 괴짝처럼 보였다. 녹사기는 거의 2m쯤 떨어진 침대 바로 위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위아래를 연결하는 4개의 녹쇠봉에 의해 4 귀퉁이가 서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4개의 녹쇠의 봉은 주위에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으며 그 2개의 괴짝 사이에는 썰애가 한 가닥의 철사에 매어 늘어져 있었다. 장교의 편에서는 조금 전까지도 탐험가의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이제야 흥미를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금방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그는 탐험가에게 마음껏 조용히 관찰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단 설명을 중지하였다. 죄수도 탐험가의 행동을 흉내내고 있었다. 다만 손을 눈 위에 대고 햇빛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드러난 눈을 가늘게 뜨고 깜빡거리며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나이가 여기에 엎드리게 되는 거로군요. 탐험가는 그렇게 말하면서 팔걸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나서는 다리를 보겠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며 장교는 군모를 약간 뒤로 젖혀 쓰고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손으로 문질러댔다. 좀 들어보십시오. 침대에나 녹사기에나 각각 전지가 붙어 있습니다. 침대 쪽은 그 자체를 위해서 전지가 필요합니다만 녹사기 쪽은 썰애를 위해서 전지가 필요합니다. 죄수를 꼼짝 못하게 졸라매면 침대는 곧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빠르고 가볍게 좌우 상하로 동시에 흔들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치를 병원 같은 곳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침대에서는 어떠한 운동도 모두가 정확한 계산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침대의 운동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엄밀하게 썰의 운동과 박자에 맞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썰의 쪽에 실제 형집행의 의무가 맡겨져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식의 판결입니까? 하고 탐험가가 물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장교는 놀라서 그렇게 말하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제 설명이 너무나도 두서가 없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제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전에는 사령관께서 직접 설명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임 사령관께서는 그 명예로운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분이 찾아오셨는데도 말이죠. 그때 탐험가는 상대방이 표하는 경의를 두 손으로 저어 막으려고 했지만 장교 쪽에서는 끝까지 그러한 말투로 일관했다. 이처럼 고귀한 분에 대해서는 신임 사령관이 판결의 형식조차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장교는 욕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고 다만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했다. 저에게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지시가 없었으니 제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곳에서의 판결 형식에 대해서 유감없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저밖에는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교는 가슴에 달린 주머니를 두드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저는 전임 사령관께서 남기신 손으로 그린 문제의 도면을 몇 개 갖고 있으니까요. 사령관이 손수 그린 도면입니까? 탐험가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그는 모든 것을 한 몸에 겸비하고 계셨군요. 그는 군인에다 재판관이며 기사이고 또한 화학자이며 도안가이기도 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장교는 생각에 잠긴 듯 한 곳을 응시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리저리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러한 귀중한 설계도에 손을 대기에는 손이 너무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물통 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손을 씻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가죽으로 된 소형의 지갑을 꺼내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의 판결은 결코 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수의 몸에 그 자신이 범한 죄목이 썰애로 새겨질 뿐이죠. 예를 들어 이 죄수에게는 장교는 옆에 서 있는 사나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자의 몸에는 너의 상관을 공경하라는 문구가 새겨질 겁니다. 탐험가는 힐끗 죄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장교가 사나이를 가리켰을 때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는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애를 써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꼭 담은 두터운 입술의 움직임으로 보아 그는 분명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탐험가는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 기분이었으나 죄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다음과 같이 물었을 뿐이다. 당사자도 자기의 판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며 장교는 곧 조금 전까지의 설명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탐험가가 그것을 가로막았다. 자신의 판결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나서 장교는 탐험가에게 방금의 질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려는 듯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읽고 이렇게 내뱉었다. 알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직접 그것을 체험하게 될 테니까요. 탐험가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쏠리는 죄수의 눈길을 느꼈다. 어쩐지 그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 장교가 한 말을 시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서 탐험가는 뒤로 젖히고 있던 몸을 다시 앞으로 고추 세우고는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선고를 받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죠? 그것도 모릅니다. 하고 장교는 대답하면서 탐험가로부터 계속해서 기묘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듯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탐험가는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죄수는 자신의 변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모르고 있겠군요. 변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자명한 일을 이야기하면 탐험가에게 부끄러운 생각만 들게 할 것 같아 그만두겠다는 듯이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고는 눈길을 돌려버렸다. 변명의 기회쯤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탐험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장교는 장치의 설명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탐험가 쪽으로 다가가 상대의 팔을 매달리듯 붙잡고는 한쪽 손으로 죄수 쪽을 가리켰다. 죄수는 이제야말로 분명히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웠다. 그 때문에 사병도 죄수의 쇠사슬을 힘껏 잡아당겨야 했다. 장교가 말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유형지에서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종 전임사령관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이 장치에 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결국 모든 범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다른 곳의 재판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뿐만 아니라 항소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최소한 전임 사령관 시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임 사령관께서는 벌써부터 저의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운 좋게 그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해왔으며 앞으로도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을 원하고 계십니다만 내용은 종래의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한 중대장으로부터 당번으로 배속돼 문 입구에서 자게 되어 있던 사병이 시간이 넘도록 늦잠을 자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즉, 1시간마다 일어나 중대장의 방문 앞에서 경례를 붙이는 것이 이자의 의무였던 것이죠. 그건 결코 힘든 근무가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죠. 언제나 보초를 서고 활발하게 당번 노릇을 해야 하는 게 이자의 임무니까요. 그런데 어젯밤에 중대장이 당번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2시 정각에 문을 열어봤더니 여자가 등을 구부리고 앉아서 깊이 잠들어 있더랍니다. 중대장은 승마용 측직을 들고 나와 저자의 얼굴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저자는 일어서서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신의 상관의 2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채찍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물어 뜯어버리겠다 하고 소리쳤답니다. 이상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1시간쯤 전에 중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대장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고 즉석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저자를 쇠사슬로 묶도록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아무리 봐도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만일 제가 처음부터 저자를 불러내 신문을 했더라면 그야말로 일은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저자는 저자대로 거짓말을 할 거고 제가 그 거짓말을 제대로 드러내 밝히면 또다시 새로운 거짓말을 들고 나올 게 틀림없으며 그 짓이 언제까지나 계속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저자를 붙잡아 놨으니 저는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설명이 됐을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쯤 이미 형의 집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장치에 대한 설명을 끝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장교는 탐험가를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는 다시 장치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시다시피 썰에는 인간의 체격에 알맞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상체 쪽으로 향하는 썰이고 저것이 다리 쪽을 향하는 썰입니다. 머리에는 이 작은 족각도만을 사용하죠. 아시겠습니까? 장교는 기분 좋게 탐험가 쪽을 돌아보면서 허리를 굽혔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갈 준비라도 하는 듯한 태도였다. 탐험가는 이마에 주름살을 잡으며 썰애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재판 과정에 관한 보고는 결코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그렇지만 탐험가는 역시 이곳은 유형지고 여기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어디까지나 군대식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임사령관에게 일로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신임사령관은 장교의 융통성 없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탐험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 사령관께서도 이 집행에 입회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장교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에 기분이 상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유쾌하던 얼굴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따라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저의 설명을 간단하게 마쳐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이 장치가 다시 본래대로 깨끗해진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꼭 필요한 사항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죄수가 침대 위에 누우면 침대가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썰애가 몸쪽으로 내려옵니다. 썰애는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 단지 그 끝만이 신체에 약간 닿게 되죠. 그렇게 작동이 끝나면 갑자기 이 철사가 팽팽하게 당겨져서 막대처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썰의 활동이 시작되죠. 잘 모르는 사람이 슬쩍 봐서는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썰에는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썰에가 가늘게 떨리면서 그 뾰족한 부분을 신체에 받게 되면 신체도 또한 침대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썰에는 누구든지 형의 집행 과정을 한눈에 검사할 수 있도록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에다 침을 끼워 넣고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어떤 고생도 감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택에 신체에 제명이 어떻게 새겨지는지 누구나 유리를 통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가까이 오셔서 이 침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탐험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가서 허리를 굽혀 썰애를 들여다보았다. 장교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자, 보세요. 두 종류의 침이 여러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긴 침 옆에는 반드시 짧은 침이 붙어 있습니다. 즉, 긴 침이 글자를 새기게 되고 짧은 침은 물을 뿜어 피를 씻어내려 글자를 줄곧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핏물은 이곳에 있는 작은 통으로 떨어져서 마침내 이 큰 통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큰 통에는 앞쪽에 배수관이 달려 있어서 핏물을 땅속으로 뽑아냅니다. 장교는 손가락으로 핏물이 흘러가는 통로를 일일이 가리키며 성의껏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핏물을 설명하기 위해 배수관 끝에다 두 손을 가까이 대고는 실제로 그것을 받는 신용을 해보였기 때문에 탐험가는 얼굴을 들고 손으로 등을 긁적거리면서 의자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죄수 또한 자신과 똑같이 장교의 지시에 따라 썰의 장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꾸벅꾸벅 졸던 사병은 쇠사슬에 이끌려 약간 앞으로 나와 있었고 죄수는 유리장치 위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러나 죄수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하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봐도 상관들이 관찰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는 그때까지의 설명을 듣지 못한 이상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죄수는 앞으로 고꾸라질 것 같은 동작으로 여기저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유리장치의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기도 했다. 탐험가는 죄수의 그 행동이 다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그를 쫓아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장교가 한쪽 손으로 탐험가를 꼭 붙잡은 채 다른 손으로 둑에서 흙덩어리를 주워들고는 그 자리에서 사병을 향해 던졌다. 사병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러고는 죄수의 괘씸한 행동을 확인하자 총을 버리고 구두 뒤축으로 땅을 구르면서 죄수를 힘껏 잡아당겼다. 죄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사병이 다가가 내려다보니 죄수는 몸부림을 치면서 쇠사슬을 철렁거리고 있었다. 일으켜 세워라! 하고 장교가 소리를 질렀다. 그는 탐험가의 관심이 죄수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탐험가는 이미 썰애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는 썰의 뒤로 몸을 굽히면서 죄수의 태도만을 살피고 있었다. 조심해서 다뤄라! 장교가 거듭 소리쳤다. 장교는 장치 주위를 돌아 달려가서는 직접 죄수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사병의 도움을 받아 발버둥 치고 있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웬만큼 알겠습니다. 하고 탐험가는 장교가 돌아왔을 때 말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장교는 그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탐험가의 팔을 잡더니 머리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녹사기 속에 썰의 운동을 결정하는 톱니바퀴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는 판결 내용이 나타내는 도표에 따라 조절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전임 사령관의 도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죠. 장교는 가죽 지갑에서 몇 장의 종이 쪽지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직접 손에 들고 보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저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거라서요. 제발 앉으세요. 이 정도 떨어져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는 편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장교는 우선 그 중에 한 장을 보여줬다. 탐험가는 적당히 한마디 찬사라도 표하고 싶었지만 단지 눈에 띈 것은 가지각색으로 서로 교차되는 복잡하고 무수한 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선이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고 군데군데 하얀 공백이 약간 보이는 정도였다. 읽어보십시오 하고 장교가 말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고 탐험가가 대답했다. 일목요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며 장교는 다가섰다.
매우 교묘하군요. 탐험가는 말하며 몸을 슬쩍 피했다. 그러나 전혀 판독을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장교는 웃으면서 지갑을 다시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단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아름다운 서체가 아닐 뿐이죠. 독해를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라면 결국 틀림없이 읽어낼 겁니다. 물론 이 경우 간단한 서체로는 곤란합니다. 즉석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평균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후에 겨우 숨이 끊어지는 서체가 아니면 안 되죠. 특히 다시 조절하는 전환점은 6시간이 지나야 오도록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문자 주위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복잡한 장식이 나타나게 되고 진짜 문자는 단 한 줄의 띠 모양으로 가늘게, 길게 동체를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제외한 전신에는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썰애를 비롯해서 이 장치의 모든 작동이 얼마나 근사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좀 보세요. 장교는 사닥다리로 올라가서 톱니바퀴 하나를 회전시키면서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조심하세요. 옆으로 좀 비켜서세요. 그 순간 모든 장치가 작동을 시작했다.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면 참으로 장관이었을는지도 모른다. 장교는 이 톱니바퀴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가 아무래도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위협을 하듯 톱니바퀴에다 주먹을 휘두르고 변명을 하면서 탐험가 쪽으로 돌아서서 양팔을 벌려봤다. 그리고 장치가 돌아가는 모습을 밑에서 관찰하기 위해 급히 사닥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어딘가 아직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깨달은 것은 장교뿐이었다. 장교는 다시 사닥다리로 기어 올라가서 두 손을 녹사기의 내부에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오기 위해 사닥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노쇠 봉을 타고 내려와서는 몹시 긴장된 목소리로 탐험가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소음 속에서 그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진행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썰애가 이미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썰애가 죄수의 등의 첫 번째 글자를 다 새기고 나면 요가 흔들리면서 다시 새로운 빈자리를 썰애에게 제공하기 위해 죄수의 몸을 옆으로 찬찬히 돌려주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 글자가 새겨진 부분은 요 위에 직접 닿게 됩니다. 그러면 요는 특별히 주문한 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곧 그 상처의 출혈을 멈추게 해주고 또 새로운 글자를 새기기 위한 대비를 갖추어줍니다. 이쪽에 썰의 가장자리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장치는 다시 신체를 원상으로 돌릴 때 상처에 붙은 솜을 떼어내서 구멍 속에다 던지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썰에는 다시 조금 전과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썰에는 12시간 동안 점점 깊이 글자를 새기게 됩니다. 처음 6시간 동안은 죄수도 이전과 거의 다름없이 원기가 있으며 단지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집행이 시작된 후 2시간이 지나면 펠트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건 이미 죄수에게 소리칠 기운조차 없다는 증거죠. 그 무렵이면 이쪽 베갯머리에 있는 전기로 가열된 작은 그릇 속에 따뜻한 미음이 담겨집니다. 죄수는 마음만 내킨다면 혀로 핥아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기회를 놓친 죄수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경험은 풍부한 편인데도 그런 죄수를 본 적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식욕을 잃게 되는 건 6시간쯤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면 저는 대개 이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그런 상태를 관찰하죠. 죄수는 이미 입속에 든 마지막 음식물을 거의 삼키지 못하고 음식물을 입속에서만 굴리고 있다가 그대로 구멍 속에다 뱉어버립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에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머리를 숙이고 몸을 피해야 하죠. 그렇지만 막상 6시간이 지나고 나면 죄수는 참으로 온순해집니다. 제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지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선 눈가에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신에 널리 퍼져갑니다. 그것을 보면 누구나 다 썰의 밑에 한번 누워보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별다른 일은 없고 단지 죄수가 문자의 판독을 시작하게 됩니다. 죄수는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는 듯이 입을 뾰족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보신 바와 같이 눈으로도 문자를 판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당사자인 죄수는 피부의 상처를 통해 문자를 판독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는데 앞으로 6시간은 걸릴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썰에는 죄수의 몸을 콕 찔러서는 구덩이 속에다 내던집니다. 죄수는 핏물이며 솜이 가득 쌓여있는 그 위로 떨어지며 철썩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것으로 재판이 끝난 겁니다. 저는 사병과 함께 땅을 파고 시체를 묻어줍니다. 그때까지 장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탐험가는 두 손을 각각 무도 주머니 속에 찌른 채로 돌고 있는 기계장치를 바라보았다. 죄수도 역시 바라보고 있었으나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죄수는 약간 몸을 앞으로 굽히고는 전후 좌우로 움직이고 있는 침의 방향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장교의 신호를 받은 사병이 죄수의 등 뒤에서 칼을 들고 그의 샤스와 바지를 두 갈래로 확 찢었다. 그 때문에 샤스도 바지도 죄수의 몸에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러자 죄수는 당황하여 알몸을 가리기 위해 흘러내리는 옷을 손을 뻗어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병이 죄수를 똑바로 세워놓고는 몸에 달라붙어있는 누더기 자락까지도 남김없이 벗겨버렸다. 그때 장교가 돌고 있던 기계를 멈추게 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속에서 죄수는 썰의 밑에 눕혀졌다. 쇠사슬이 풀리고 그 대신 혁대가 그를 졸라맸다. 죄수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형이 가벼워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쪽에서는 썰애가 다시 더 밑으로 내려지고 있었다. 죄수가 무척 야위었기 때문이다. 그때 썰애의 침이 죄수의 몸에 닿았다. 갑자기 죄수의 살갗위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스쳐 지나갔다. 죄수는 오른쪽 손을 사병이 하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으므로 왼쪽 손을 그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쑥 내밀었다. 그런데 그 방향에는 탐험가가 서 있었다. 장교는 옆에서 줄곧 탐험가를 힐끔힐끔 훔쳐보고 있었다. 대강이나마 일단 설명은 끝났으니 장교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형 집행이 과연 그에게 어떤 감명을 줄 것인지 그것을 그의 얼굴 표정에서 읽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손목을 졸라매는 혁대가 끊어져 버렸다. 아마도 사병이 지나치게 힘을 주어 잡아당긴 모양이다. 사병은 장교가 방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를 향해 끊어진 혁대 조각을 흔들어 보였다. 과연 장교는 장치를 돌아 저쪽에 있는 사병에게로 가면서 얼굴을 탐험가 쪽으로 돌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기계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간 무엇인가가 끊어지거나 부러지는 건 부득이한 일이죠. 그러나 그 때문에 판결 전체에 지장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혁대 정도는 당장에 보충할 수가 있죠. 저 쇠사슬을 쓰면 되니까요. 물론 그 때문에 오른쪽 진동의 미묘한 현상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만. 장교는 쇠사슬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말을 계속했다. 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도 지금에 와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전임 사령관 생존 시에는 오직 기계 유지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경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고 또 이곳에는 보충품 일체를 넣어두는 보관 창고까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그것을 다소 낭비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낡은 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 신임 사령관의 고집 때문이죠. 현재 기계 쪽의 경비는 신임 사령관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혁대를 보충받기 위해서 급사를 보내면 끊어진 부분을 증거물로 제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다 신품은 열흘쯤은 지나야 겨우 도착하는 실정인데 그때 도착되는 물건이라는 건 품질이 나빠서 오래 사용할 수도 없답니다. 그동안 혁대도 없이 어떻게 기계를 돌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탐험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찌됐든 남의 나라 사정에 결정적인 간섭을 한다는 건 일단 생각해 볼 일이다. 탐험가는 유영지의 거주민도 아니고 이 유영지가 속하는 국가의 국민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형 집행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끝까지 집행을 저지시키려고 든다면 그들은 너는 외국인이니까 잠자코 물러가 있으라고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 그는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본래 견문을 넓힐 목적으로 여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남의 나라의 재판 제도에 대해 개혁 운운하는 그런 당치도 않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이곳의 여러가지 사정은 역시 호기심을 끌만한 것임에는 틀림없었다. 재판 과정의 불법성과 사형 집행의 비인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을 단순히 탐험가의 사견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이 죄수로 말하자면 그에게는 전혀 낯선 남이고 동족도 아니거니와 또 전혀 동정심이 가는 인물도 아니었다. 탐험가 자신은 여러 고관들로부터의 초청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 와서 매우 은근한 영접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형 집행의 현장에 안내되었다는 것은 이 재판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추측은 방금 탐험가가 아주 분명하게 들은 것처럼 신임 사령관이 이러한 재판 과정의 찬성자가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장교에 대해서도 적의를 품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서 더욱 일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탐험가는 장교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장교가 간신히 죄수의 입속에 펠트 뭉치를 밀어넣는 순간 죄수가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눈을 감더니 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장교는 급히 죄수를 펠트 뭉치에서 떼어 일으켜 세우면서 그의 머리를 구멍 쪽으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서 지저분한 오물이 벌써 기계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다. 모든 게 사령관 탓이야 하고 장교는 외치면서 제정신을 잃은 듯 앞에 있는 녹쇠봉을 흔들었다. 기계를 돼지우리처럼 더럽히다니. 장교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탐험가를 향해 눈앞에 벌어진 실태를 보라는 듯이 가리켰다. 집행 전날에는 절대로 먹을 걸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몇 시간 동안이나 사령관에게 납득시켜 놓았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이번 신임 사령관의 온화한 방침은 저와는 전혀 다른 의견입니다. 특히 사령관 댁의 숙녀들은 이 친구를 끌고 온다는 말을 듣자 이 친구의 목구멍이 단 것으로 가득 차서 막힐 때까지 잔뜩 먹이고 또 먹였습니다. 평생을 썩은 생선이나 먹고 살아온 저런 친구가 이제 새삼스럽게 사탕이나 케이크 같은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저는 특별히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는 벌써 석 달 전부터 계속 청구를 하고 있는데도 새 펠트가 지급되지 않으니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100명도 넘는 사나이들이 죽으면서 물고 빨고 하던 이 펠트를 입속에 넣고도 구역질이 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수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주 평온해 보였으며 사병은 죄수의 샷으로 기계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다. 장교가 탐험가 쪽으로 다가섰다. 탐험가는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으나 장교는 구애받지 않고 탐험가의 손을 붙잡아 그를 한 옆으로 이끌어갔다. 당신을 믿고 몇 가지 상의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탐험가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러한 재판 과정과 처형 방법을 보시고 당신도 찬탄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날 이 유형지에서는 드러내놓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유일한 지지자이며 전임 사령관의 유산을 보존하는 유일한 대표자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방법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단지 저는 현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입니다. 전임 사령관 생존 시에는 유형지가 그의 지지자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전임 사령관께서 지니고 계셨던 설득력을 저도 다소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에게는 그 권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지자들은 비겁하게도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지자는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같은 처형일에 말입니다. 다방에라도 가셔서 여기저기의 평판을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애매한 의견 외에는 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모두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지자들은 현재와 같은 사령관 밑에서는 더욱이 그 사령관이 갖고 있는 현재와 같은 견해 아래서는 아무 소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여쭙는 것입니다만 신임 사령관이나 그를 쥐고 흔드는 그 여자들 때문에 그와 같은 일생의 역적이 없어져야 하겠습니까? 태연하게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설령 당신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섬에 며칠이나마 체류하셨다면 한시라도 유예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의 재판권을 정지시키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미 사령부 안에서는 저를 제외시킨 회의가 여러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견학 또한 이와 같은 모든 정세에 비추어 볼 때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굳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인 당신을 앞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 사형 집행도 예전에는 절대 이렇지 않았습니다. 벌써 처형 전날부터 이 골짜기 전체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일부러 구경을 하기 위해 찾아왔던 거죠. 사령관께서는 새벽부터 숙녀들을 동반하고 나타났고 팡파르가 온 야영지에 잠을 일제히 깨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고관들 중에 참석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주위에 들어섭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 등나무 의자들이 그 당시의 비참한 유물이죠. 기계는 깨끗이 닦여져서 번쩍번쩍 빛나고 저는 거의 집행이 있을 때마다 부속품을 새 것으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죄수는 사령관의 손에 의해 썰의 밑에 눕혀집니다. 지금은 저 하찮은 일개 사병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나 저 자신의 일이었으며 명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행이 시작됩니다. 기계의 운전을 방해하는 소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중 가운데는 아예 구경은 집어치우고 눈을 감은 채 모래 위에 누워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정의의 집행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죄수의 신음소리만이 펠트 뭉치에 막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펠트로 막아도 새어나오는 심한 심소리를 이 기계로서도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자를 새기는 침 끝에서 일종의 부식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 부식액도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는 동안에 6시간이 흐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구경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의 소원을 전부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령관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 우선 어린아이들부터 구경시켜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저는 2명의 작은 아이들을 오른쪽과 왼쪽 팔에 안고 몇 번씩이나 기계 옆에 웅크리고 앉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직무상 계속 기계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만 그 고통받고 있는 얼굴에서 신성한 변흉의 표정을 보았을 때 우리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엄숙한 정의의 빛, 그 빛을 받으면서 일제히 상기되던 사람들의 뺨. 얼마나 멋있던 시절이었는가. 그렇지. 여보게나. 장교는 누가 자기 앞에 서 있는지조차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장교는 탐험가를 포옹하고 머리를 그의 어깨 위에다 올려놓았다. 탐험가는 몹시 당황해서 장교의 어깨 너머로 초조한 시선을 던졌다. 사병은 이미 청소 작업을 끝마치고 방금 밥통에서 미음을 그릇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었다. 죄수는 이미 완전히 회복이 된 모양으로 옮겨놓은 죽을 보자 혓바닥으로 죽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병은 몇 번이고 죄수를 밀어내야만 했다. 사실 그 죽은 좀 더 나중에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사병이 자신의 더러운 두 손을 죽통에 집어넣고는 침을 흘리고 있는 죄수의 눈앞에서 선 채로 죽을 먹고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잔인한 행동이었다. 장교는 곧 침착성을 되찾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을 혼란시킬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을 지금에 와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계는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고 자동으로 움직여줍니다. 이 골짜기에 기계만이 덩그렇게 남아있는데도 혼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체는 당시처럼 수많은 파리떼들이 구멍 주위에 몰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신기할 정도로 매끄럽게 허공을 가르며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구멍 주위에 튼튼한 방책을 치지 않으면 안 됐는데 그건 이미 오래전에 제거돼 버렸지요. 탐험가는 장교에게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목적도 없이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그러자 장교는 상대방이 골짜기의 황폐해진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교는 상대방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탐험가의 두 손을 잡고 그의 몸을 자기 쪽으로 돌려 세우면서 물었다. 아시겠습니까, 이 치욕을? 그러나 탐험가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장교는 잠시 동안 떨어져 선 채 그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장교는 두 다리를 좌우로 벌리고 양손을 허리에 턱 얹고는 말없이 땅 위에다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이윽고 장교는 탐험가를 향하여 활기 있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제 사령관이 당신을 초대했을 때 저도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청의 말을 들었을 때 사령관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가 무엇을 획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하나쯤 처리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사령관은 아직 그것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를 당신과 같은 명망 있는 외국인의 비판에 맡기자는 속셈입니다. 사령관의 계산은 지극히 치밀합니다. 당신은 이 섬에 오신 지 겨우 이틀째니 전임 사령관이나 그분의 사고 범위를 모르실 것이며 또한 당신은 유럽적인 견해에 사로잡혀 있어 아마도 이 세상의 사형이라는 것과 특히 저런 기계에 의한 처형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반대론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 처형이 이젠 대중의 관심마저도 끌지 못하고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이미 고장이 나기 시작한 기계 위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방금 목격했으니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보건대 당신이 저의 처사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은 명약 관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마음속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잠자코 계실 분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겪은 당신의 신념에 대해 당신은 반드시 깊은 확신을 갖고 계실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요. 물론 당신은 여러 민족의 갖가지 특색을 보아왔고 그것을 존중할 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도 다분히 당신은 본국에서 하신 경우와 같이 권력의 힘으로 반대를 표명하지는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쪽에서도 절대로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쩍 흘린 무의식적인 간단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면상으로 사령관이 바라는 바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틀림없이 사령관은 모든 술책을 다 부려서 당신에게 캐물을 겁니다. 그리고 숙녀들은 빙 둘러앉아 귀를 기울이겠죠. 거기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 수속이 전혀 다르다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판결 전에 피고에 대한 신문을 한다라든가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이외에도 여러가지 형벌이 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세 이후로 고문이 없었다 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은 모두가 옳은 말이며 당신으로서도 자명한 일로 생각되실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일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령관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의자를 옆으로 점잖게 밀쳐놓고 발코니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저의 눈에 선합니다. 그 사령관의 뒤를 쫓아 숙녀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자 사령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그는 단숨에 이런 말을 늘어놓을 겁니다. 유럽의 위대한 학자로서 각국의 재판제도를 조사하도록 명령받은 그분께서는 낡은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곳의 처사는 완전히 비인도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다. 그런 명사로부터 이러한 비판을 받은 이상 본관으로서도 더 이상 본 처사를 그대로 허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늘 본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한다라는 등등. 당신은 물론 사령관이 말한 바와 같은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으며 저의 이 처사를 비인도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소의 깊은 견식을 바탕으로 이 처사를 더없이 인도적이고 또한 인간적인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시겠죠. 게다가 이 기계 장치에 대해서는 경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령관에게 항의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발코니는 이미 숙녀들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발코니로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하시겠죠. 당신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려해도 숙녀들의 손이 당신의 입을 막아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전임 사령관의 역적인 이 장치는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말 겁니다. 화엄가는 빙그레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던 문제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엄가는 빠져나갈 태세로 말했다. 당신은 저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계십니다. 사령관은 제가 지참한 소개장을 읽었으므로 제가 재판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견을 말한다 해도 그건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 이 유형지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령관의 의견에 비한다면 제 의견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만일 이러한 집행에 대한 사령관의 의견이 이미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한 것이라면 물론 저 같은 사람의 미약한 조력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러한 장치는 결국 종말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말하면 장교로서도 이미 납득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장교는 힘차게 머리를 흔들면서 힐끗 죄수와 사병 쪽을 돌아보았다. 죄수도 사병도 깜짝 놀라 죽통에서 물러났다. 장교는 탐험가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섰으나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시선을 그의 가슴 부분에다 둔 채 전보다 더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사령관을 모릅니다. 당신은 사령관이나 저희들 편에서 보면 무해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만 당신의 영향력은 절대로 과대평가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당신 한 분만이 이 사형 집행에 입회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몹시 기뻤습니다. 사령관이 제게 그렇게 손을 쓴다면 좋습니다. 저도 그걸 저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면 되는 거죠. 아무 근거도 없는 귓속말이나 멸시하는 듯한 시선 같은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당신은 신중하게 저의 설명을 들으셨고 이 기계를 보아주셨으며 마침내 집행 현장까지 관람하실 참입니다. 틀림없이 당신의 판단도 확고하게 섰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다소 미심적인 점이 남아있더라도 집행하는 것을 보시는 동안에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제발 사령관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저를 위해 힘을 좀 써주십시오. 탐험가는 더 이상 상대방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저로서는 무리한 일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런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저는 당신 일을 방해할 수도 없거니와 당신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장교가 말했다. 탐험가는 장교가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장교는 다시 격렬한 어조로 확인을 하듯 반복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묘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 쪽에서는 당신의 영향력쯤은 별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일부 양보해서 당신의 견해가 옳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저의 이 처사를 고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설령 천박하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역시 반드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의 보관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 무엇보다 필요한 건 당신이 오늘 이 유영지에서 저의 처사에 대한 비판을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 주시는 일입니다. 설사 정면으로 질문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견 비슷한 걸 흘려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당신의 말씀은 간단하고 애매해야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당신으로서는 몹시 괴로운 일이며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 설령 당신이 숨김없이 이야기하려 해도 저주스러운 말만 계속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줘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주십사고 요구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단지 간단하게 네, 집행을 보고 왔습니다 라든가 네, 설명은 모두 들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불유쾌한 감정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당신이 불쾌해진 동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령관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일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사령관 쪽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오해해 마땅히 사령관 나름으로 판단하겠죠. 제 보관의 승산 여부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 사령부에서는 사령관이 의장이 돼 고급 행정관들을 총망라한 대규모 회의가 열립니다. 사령관은 그러한 회의를 겸해서 전람회 같은 행사를 여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도 미술관이 하나 건립됐는데 항상 관중이 가득 몰려들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불쾌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어떻든 회의에 반드시 초대될 겁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드린 제 보관대로만 태도를 취해준다면 그 초대는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초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물론 당신은 자진해서 초대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초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당신은 사령관을 위해 마련해 놓은 칸막이 특별석의 숙녀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사령관은 몇 번이고 눈을 지켜뜨면서 당신이 출석하신 것을 확인하겠죠. 이렇게 해서 방청자를 위해 예정된 쓸데없는 갖가지 의제가 끝나면 반드시 재판 제도에 관한 것이 의제에 오릅니다. 혹시 사령관 측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혹은 늦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제가 당장 의제에 올리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즉 제가 갑자기 일어서서 오늘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죠. 아주 짧게 그 보고만을. 물론 그런 장소에서의 그러한 보고는 전례가 별로 없는 것이지만 저는 구애받지 않고 그걸 해치울 겁니다. 사령관은 평소처럼 친절한 미소를 띠며 저에게 치하하겠지만 잠시 후에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 좋은 기회를 포착할 것이 확실합니다. 방금 사형 집행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은 보고에 이어서 본관이 꼭 덧붙여두고 싶은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위대한 학자께서 내방해 주신 것에 대해 우리들이 유형지가 대단한 영예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몸소 이번에 집회에 입회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또 이 회의에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회의를 더욱 뜻깊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계기로 학계의 위대한 분께서는 낡은 관리에 의한 사형 집행과 그것에 앞서 행해지는 재판 절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직접 물어보기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사령관은 대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언하겠죠. 물론 일제히 박수가 터질 겁니다. 저는 일체의 찬성이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저는 더 대찬성입니다. 그러면 사령관은 당신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일동을 대표해 본관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당신은 난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손은 모든 사람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난간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숙녀들이 붙잡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릴 테니까요. 이제야말로 마침내 당신이 발언할 때가 된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몇 시간의 긴장된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지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답변을 하실 때 절대로 사양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 그대로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난간으로부터 상반신을 내밀고 사자후를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령관을 향해서 당신의 의견을,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의견을 열렬히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은 이런 행위를 좋아하시지 않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성격에는 아마도 맞지 않겠죠. 추측컨대 만일 당신의 나라에서 이런 정황에 처하게 되면 당신은 아마 다른 태도를 취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새삼스레 일어설 것까지도 없습니다. 단 서너 마디의 말씀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라 해도 틀림없이 당신의 눈앞에 있는 관리들의 귀에 들리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일부러 사형 집행에 대한 일반의 관심사라든가 삐걱거리는 톱니바퀴 혹은 끊어진 가죽끈이나 구역이 나게 만드는 펠트에 관해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모두 떠맡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 없습니다. 저의 변설로서 그 친구를 회의장에서 내쫓아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를 반드시 무릎 꿇게 해 전임 사령관이시여 귀 앞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라고 그 친구가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제 보관입니다. 틀림없이 저에게 가세해 이것이 성취되도록 해주시겠죠? 물론 도와줄 게 분명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있어서는 의무인 겁니다. 장교는 말을 끝내자 탐험가의 양팔을 난폭하게 움켜쥐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탐험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장교가 최후의 말을 울부짖듯이 내뱉었기 때문에 사병과 죄수까지도 이미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다같이 먹던 일을 중지하고 입안에 있는 것을 씹으면서 탐험가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탐험가 쪽에서는 처음부터 대답할 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탐험가는 이제까지 세상 경험을 실컷 해보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망설이지 않았다. 더구나 근본이 공정한 인물이었으며
조금도 주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사병과 죄수를 본 순간 문득 탐험가는 망설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자신의 의무로서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장교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잠시도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설명을 하라는 말인가요? 하고 탐험가가 물었다. 장교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탐험가가 다시 말했다. 저는 그와 같은 입장에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생각을 털어놓기 전에 이곳의 일에 대해 간섭을 해도 좋을 것인지 또는 저의 간섭이 조금이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미 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섭을 할 경우 우선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목표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사령관입니다. 당신의 설명 덕분으로 그것만은 아직 제 결심이 확고히 굳어지기 전에 분명해졌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한결같은 신념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제 판단이 흔들린 것은 아니지만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교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로 기계 쪽을 향해 돌아서서 노스의 봉 하나를 붙잡고는 약간 몸을 뒤로 젖혀 녹사기를 올려다 보았다. 마치 모든 것이 제대로며 이상이 없는가 하고 검사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병과 죄수는 어느 틈엔가 서로 친숙해진 것 같았다. 죄수는 단단히 묶여서 매우 거북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병을 향해 눈짓으로 신호를 했다. 그러자 사병은 죄수 쪽으로 몸을 굽히는 것이었고 죄수가 무엇인가 속삭이자 사병은 고개를 끄덕였다. 탐험가는 장교의 뒤를 따라가며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사령관에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회의석상에서가 아니라 단둘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회의에 초청받을 때까지 한가롭게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미 이곳을 출발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배에 타고 있을 겁니다. 장교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제 일에 대해서는 결국 납득을 하지 못하셨군요. 하고 장교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노인이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미소 뒤에 자신의 진짜 생각을 감출 때처럼. 그렇다면 이제 때가 되었군요. 장교는 마침내 입을 열어 그렇게 말하고는 무엇인가 독촉이라도 하는 듯이 협력을 구하는 시선으로 탐험가를 바라보았다. 무슨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탐험가가 근심스럽게 물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는 석방이다. 장교는 죄수를 향해 그들의 언어로 말했다. 죄수로서는 순간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 이제 석방이다 하고 장교가 되풀이 말하자 비로소 죄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이게 정말일까?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장교의 변덕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국의 탐험가가 힘을 써서 장교가 특사를 베푼 것일까? 무슨 일일까? 죄수의 얼굴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죄수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용서를 받은 이상 정말로 속히 석방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죄수는 썰애가 허용하는 한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혁대가 끊어져 버리잖아 하고 장교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가만히 있어. 곧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장교는 사병에게 신호를 해서 그와 함께 죄수를 풀기 시작했다. 죄수는 말없이 소리를 죽이고 빙긋이 혼자 웃으면서 왼쪽의 장교와 오른쪽의 사병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물론 죄수는 탐험가 쪽도 잊지 않고 쳐다봤다. 끌어내라. 장교가 사병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끌어내는 것도 썰애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을 해야만 했다. 죄수는 초조하게 굴었던 탓으로 이미 등에 몇 군데 작은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장교는 이미 죄수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장교는 탐험가 옆으로 서슴없이 다가와서는 또다시 얘의 작은 가죽 지갑을 꺼내 그 속을 뒤적거리더니 마침내 찾고 있던 종이 쪽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것을 탐험가에게 내보였다. 읽어보십시오. 장교가 말했다. 읽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건 읽지 못합니다. 하고 탐험가는 말했다. 자, 주위에서 잘 보십시오. 장교는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읽기 위해 탐험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치 종이 쪽지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처럼 그것을 높이 쳐들고는 새끼손가락으로 그 지면을 좌우로 더듬었다. 이렇게 해서 탐험가의 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탐험가 쪽에서도 최소한 이 점에서만은 장교를 기쁘게 해주려고 무던히 고심해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러자 장교는 쪽지에 씌어있는 글자의 자모를 한자 한자 읽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다시 그 글자들을 연결지어 읽었다. 여기에는 공정하라고 씌어 있습니다. 하고 장교는 말했다. 이제 당신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탐험가가 쪽지 위에 너무 가까이 엎어지듯 고개를 숙이고 들여보았기 때문에 장교는 그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종이를 더욱 멀찍이 쳐들었다. 탐험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공정하라는 말입니다. 하고 장교는 되풀이했다. 그런지도 모르겠군요. 어쩐지 그렇게 씌어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탐험가가 대답했다. 이제 됐습니다. 장교는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을 하였는지 그렇게 말하고는 그 쪽지를 손에 든 채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종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녹사기 속에다 깔고 나서 장교는 톱니바퀴 장치를 갈아 끼우는 것이다. 그건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임에 틀림없었다. 아주 작은 톱니까지도 하나하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장교의 머리가 완전히 녹사기 속으로 사라진 일도 있었다. 장교는 그토록 세밀하게 톱니바퀴 장치를 검사해야만 했던 것이다. 탐험가는 밑에서 장교의 이 작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목덜미가 뻣뻣해졌고 눈은 하얀 햇살 때문에 피로했다. 사병과 죄수는 이제 서로의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이미 구멍 속에 내던져졌던 샤스와 바지를 사병이 총검 끝에 걸어 끌어올렸다. 샤스는 보기 흉할 정도로 더럽어져 있었다. 죄수는 그것을 물통 속에 넣어서 빨았다. 이윽고 죄수가 샤스와 바지를 몸에 걸쳤을 때 사병도 죄수도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애써 입은 옷이 등줄기에서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죄수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사병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갈라진 옷을 걸친 채로 사병이 보는 앞에서 원을 그리며 춤을 췄다. 사병은 땅바닥 위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깔깔거리며 무릎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그 자리에 있는 높은 사람이 신경 쓰이는지 애써 조심하고 있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던 장교는 겨우 작업을 끝낸 모양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그때까지 열려있는 녹사기 뚜껑을 덮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구멍 속을 들여다보고 다시 그 눈을 죄수 쪽으로 옮겨서 죄수가 이미 자신의 옷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만족스러운 얼굴로 손을 씻기 위해 물통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어 물통 속에 메스꺼운 오물이 떠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장교는 손을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는 마침내 모래 속에다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군복 저고리에 단추를 끄르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장교의 손에 두 장의 부인용 손수건이 떨어졌다. 그때까지 옷기단에다 넣어두었던 것이다. 자, 여기 네 손수건을 받아라. 장교는 말하면서 죄수에게 그것을 던져줬다. 그리고 탐험가를 돌아보고는 설명을 하듯이 말했다. 숙녀들이 준 선물입니다. 장교는 저고리를 벗기 시작했다. 옷을 하나하나 다 벗을 때까지 그는 분명히 서둘렀으나 막상 다 벗은 다음에는 벗어놓은 옷들을 일일이 정성스럽게 개었다. 군복에 붙어있는 은빛 술은 특별히 손가락으로 쓰다듬기까지 하였으며 다시 흔들어 가지런히 해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옷을 차례차례 모두 개고 나더니 그것을 갑자기 불쾌한 듯이 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손에 남아있던 것은 가죽끈이 달린 단검이었다. 장교는 그 칼집에서 칼을 뽑아 두 동강을 내어 칼집이며 가죽끈과 함께 모두 구덩이에다 힘껏 던져버렸다.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장교는 완전히 알몸이 되어 서 있었다.
탐험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탐험가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짐작이 가는 바였지만 장교가 하려는 일을 막을 권리는 없었다. 장교가 오로지 헌신적으로 집착하던 재판 제도가 실제로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면 지금 장교의 이런 행동은 정말 옳고 당연한 것이었다. 만일 탐험가 자신이 장교의 입장에 놓였다 할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병이나 죄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다. 죄수는 손수건을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죄수는 언제까지나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는데 사병이 갑자기 옆에서 그것을 잡아챘기 때문이다. 사병은 손수건을 혁대에다 끼워두었다. 그러자 다시 죄수가 사병의 혁대에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다. 사병도 방심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 반은 장난삼아 다투고 있었던 거다. 장교가 알몸이 된 후에야 비로소 두 사람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특히 죄수는 그 어떤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양이었다. 자신의 신상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장교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자칫하면 그대로 막다른 골목까지 갈지도 모른다. 틀림없이 이국의 탐험가가 그것을 명령한 모양이다. 즉, 복수인 것이다. 자신은 최후까지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장교 저 친구는 최후까지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죄수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무언의 웃음이 떠올라 사라질 줄을 몰랐다. 그런데 장교는 이미 기계를 향하고 있었다. 장교가 이 기계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전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로 그가 기계를 조종하는 행동이나 기계가 그의 조작에 따르는 상태를 본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교가 단지 손을 아래에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쌀에는 위아래로 작동을 하며 몇 차례 움직이는 사이 장교를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위치가 되었다. 장교가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대자마자 이미 침대는 진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펠트 뭉치가 장교의 입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장교도 그 펠트만은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일순간 주저하는 빛을 보였을 뿐 장교는 곧 체념을 했는지 그것을 입에 물었다. 준비는 완료됐다. 다만 얘의 혁대만이 침대 끝에 아직도 매달려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불필요한 것이었다. 장교는 특별히 붙잡아 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풀려있는 그 혁대가 죄수의 눈에 띄었다. 죄수는 혁대를 꼭 잡아매지 않는 이상 집행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부지런히 눈짓으로 사병에게 그 사실을 알리더니 이윽고 두 사람은 장교를 침대에 붙잡아 매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때 장교는 이미 한쪽 발을 뻗어 녹사기를 작동시키는 핸들을 밀려고 했다. 장교는 두 사람이 달려온 곳을 보자 그 한쪽 발을 끌어당겨 두 사람이 붙잡아 매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핸들은 장교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게 된다. 그렇지만 사병이나 죄수도 그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탐험가는 절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혁대가 걸리자마자 기계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침대는 진동을 하고 여러 개의 바늘이 피부 위에서 춤을 추는가 했더니 썰애가 위아래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탐험가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곧 녹사기 속에 톱니바퀴 하나가 삐걱 소리를 내리라고 생각했으나 희미한 마찰음조차 들리지 않고 조용하기만 했다. 이러한 조용한 작동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기계에 대한 주의력은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탐험가는 사병과 죄수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죄수는 의외로 생기를 띠고 있었는데 기계의 모든 부분마다 흥미를 느꼈는지 그는 허리를 굽히고 혹은 발돋움을 하기도 하면서 계속 집게손가락을 뻗쳐 무엇인가를 사병에게 가리키고 있었다. 탐험가는 그것을 보자 가슴이 에이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다. 탐험가는 최후까지 현장에 머물러 있을 결심을 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자네들은 돌아가게. 탐험가가 말했다. 이미 사병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죄수는 그 명령을 바로 처벌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죄수는 두 손을 마주잡고 제발 이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계속 애원했다. 그래도 탐험가가 고개를 흔들면서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는 아예 무릎을 꿇기까지 했다. 탐험가는 어떤 명령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옆으로 다가가 두 사람을 쫓아버리려고 했다. 그때 머리 위의 녹사기 속에서 어떤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탐험가는 어떨결에 위를 올려다 보았다. 역시 바로 그 톱니바퀴의 고장일까? 아니, 전혀 다른 일이었다. 녹사기의 뚜껑이 서서히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자 곧 탕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이 완전히 열렸다. 그와 동시에 톱니바퀴의 톱니 하나가 밀려 올라오듯이 나타나더니 마침내 그 톱니바퀴의 전모가 드러났다. 마치 어떤 강한 힘이 녹사기를 압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톱니바퀴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다. 톱니바퀴가 빠져나와 흔들리며 녹사기 가장자리까지 왔다고 생각되자 갑자기 그것이 밑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고는 모래 위를 얼마 동안 굴러가다가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 그때 이미 머리 위에는 또 다른 톱니바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큰 것, 작은 것, 거의 식별이 되지 않는 크기의 것이 수없이 나타나서는 모두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이제야말로 녹사기 안이 텅 비었으리라 생각하며 사람들은 몇 번씩이나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외에도 많은 톱니바퀴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서 완전히 밀려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모래 위를 굴러가다가 옆으로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건 때문에 죄수는 탐험가의 명령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죄수는 사병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한 개만이라도 톱니바퀴를 정지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막상 붙잡으려 손을 내미는 순간에는 언제나 깜짝 놀라서 그 손을 다시 뒤로 끌어당기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또 다른 톱니바퀴가 뒤를 이어 줄지어 굴러왔기 때문에 무서워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와 반대로 탐험가는 심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기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조금 전의 평온한 작동은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장교는 이미 그 자신의 몸까지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야말로 장교의 몸을 떠맡아주지 않으면 안되며 그 일은 자신이 해내야 할 것이라고 탐험가는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탐험가는 톱니바퀴의 끊임없는 낙하에 온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느라 어느 사이에 기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톱니바퀴가 녹사기를 뒤에 두고 떨어진 다음 썰애를 들여다보았을 때에 탐험가는 또 다른 더욱 심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썰애는 이미 글자를 새기고 있지 않았다. 갑자기 장교의 육체를 찌르기 시작한 것이다. 또 침대는 몸을 점차적으로 반전시키지는 않고 진동을 계속하면서 늘어서 있는 바늘 쪽으로 갑자기 들어올려지고 있었다. 탐험가는 당장이라도 손을 넣어서 가능하다면 기계 전체를 정지시키고 싶었다. 방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결코 장교가 받고자 했던 고문 같은 것은 아니었다. 직접적인 살인이었다. 장교는 두 손을 축 뻗은 채로 있었다. 이미 썰에는 보통 때 같으면 12시간이 지나야 작동되는 일을 그대로 행하여 급소를 찌른 후 몸을 들어 올려서는 옆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물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는데도 피가 수없이 많은 줄기를 이루면서 흐르고 있었다. 많은 배수관들도 이런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최후의 순간에 또다시 서툰 일이 벌어졌다. 장교의 몸이 긴 바늘 끝에 달려서는 떨어지지를 않고 피를 폭포수처럼 쏟으면서 구덩이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썰에는 벌써부터 제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마치 아직도 이 무거운 짐을 버리지 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기라도 한 듯이 여전히 구덩이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봐, 좀 도와주게. 탐험가는 사병과 죄수를 향해 소리치며 손수 장교의 두 발을 붙잡았다. 그는 장교의 발에다 몸을 대고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으로 하여금 건너편에서 장교의 머리를 붙잡게 한다면 장교의 몽둥이를 바늘에서 차츰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다가올 결심이 서지 않는 모양인지 죄수는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탐험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강제로 그들을 장교의 머리가 있는 곳까지 끌고 와야만 했다. 이때 탐험가는 얼떨결에 시체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다.
아직 살아있었을 때의 얼굴 그대로였다. 그가 그토록 확언했던 구원의 징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기계에 뉘어졌을 때 발견해냈던 것을 장교는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두 눈은 뜬 채로였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 눈길은 평안하면서도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마에는 그 커다란 쇠바늘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타움가가 사병과 죄수를 이끌고 겨우 유영지의 첫 번째 마을에 접어들었을 때 사병이 어떤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다방입니다. 그 건물의 아래층은 깊숙하고 천장이 낮았으며 그 천장과 주위의 벽은 심하게 그을러서 마치 동굴 같았다. 거리를 향한 벽은 전체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비어 있었다. 다방이라고는 하지만 사령부의 웅장한 건물을 제외한 몹시 낡은 유영지의 다른 모든 집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도 역시 탐험가에게는 역사적인 고적 같은 감명을 주었다. 탐험가는 지나간 시절의 권세를 느낀 것이다. 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섰다. 두 사람을 거느린 채 가게 앞에 길가에 놓인 번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갔다. 그들은 안으로부터 풍겨나오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 늙은이는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하고 사병이 말했다. 묘자리를 구하려 해도 목사가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파묻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이곳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교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그도 면목이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장교는 여러 번 한밤중에 그 늙은이를 파가려고 시도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내쫓아버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병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탐험가는 그 무덤이 어디에 있지? 하고 물었다. 사병과 죄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 탐험가보다 앞서서 달려가더니 손을 뻗쳐 무덤이 있음직한 곳을 가리키면서 탐험가를 맞은편 벽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몇 개의 테이블이 있고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부두의 노동자들인 모양이었다. 얼굴에 짧고 검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체격이 늠름한 사나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저고리를 입지 않은 데다가 샤스는 누더기처럼 해져서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들 같았다. 탐험가가 다가서자 서너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다 몸을 붙이면서 경기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외국인이로군. 탐험가의 귀에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덤을 보러 온 모양이야. 노동자들이 테이블 하나를 옆으로 밀어내자 그 밑에서 실제로 묘석이 하나 나타났다. 조잡한 돌로 만든 것으로 높이도 테이블에 가려질 정도로 낮았다. 거기에 매우 작은 글씨로 묘비명이 새겨져 있었다. 탐험가는 그것을 읽기 위해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곳에 노 사령관이 잠들다. 지금은 이름자를 써넣을 수 없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모여 그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묘석을 세우노라.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사령관은 다시 소생해서 이 집에서 나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본 유형지를 탈환하리라는 예언이 있다. 믿고 기다릴지어다. 탐험가가 그것을 모두 읽고 몸을 일으켰을 때에는 어느 틈에 사나이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우리들도 모두 그것을 읽어보았지만 우습기 짝이 없는 일 아니냐고 다그쳐 묻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탐험가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은화를 몇 입 그들에게 나눠주고는 무덤에 있는 위치로 테이블이 다시 놓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방을 나와 항구를 향해 떠났다. 사병과 죄수는 다방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사람들과 헤어진 것이 분명했다. 탐험가가 작은 배에 오르기 위해 기다란 계단의 한복판에 다다랐을 무렵 두 사람은 벌써 뒤쫓아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탐험가에게 애원하여 함께 따라갈 작정이었다. 탐험가가 계단을 다 내려가서 뱃사공을 상대로 기선까지 실어다 줄 것을 교섭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곧바로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다. 소리를 치르면 이른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이미 탐험가는 작은 배에 올랐고 뱃사공은 밧줄을 모두 푼 후였다. 두 사람은 작은 배에 뛰어오를 수도 있었겠지만 탐험가가 뱃바닥에서 매듭이 진 굵은 밧줄을 집어들어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올라탈 수가 없었다. 네, 잘 들으셨나요? 프란츠 카프카의 유형지에서를 낭독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풍자적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묘사하는 유형지가 있는 나라는 어쩐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세계 곳곳에는 이런 잔인한 형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전히. 예. 그리고 그 형벌을 받는 데 있어서 합당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약소국들, 그리고 여전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는 나라들에서는 이런 끔찍한 형벌이라든지,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가두어지는 사람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더군다나 이 카프카가 유형지에서를 집필했을 당시,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는 지금보다 훨씬 그러한 사례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컨대 카프카가 죽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틀러가 등장하고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죠. 그 붙잡혔던 사람들도 억울하게 나치들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이 유형지에서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나라는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탐험가입니다. 이 탐험가는 어쩌면 이 비참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져보자면요. 이 책을 낭독한 저도, 그리고 제 낭독을 통해 이 작품을 들은 여러분도, 또한 카프카가 생전에 그의 작품을 읽었던 수많은 독자들도 어떻게 보자면 조금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학을 즐길 수 있고 책을 듣거나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문학을 즐기는 집단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복하거나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독자들은,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 작품에서 말하는 학식이 높은 탐험가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탐험가의 입장에 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탐험가처럼 유형지에 갔을 때 우리는 이런 명백한 부조리를 보고도 과연 직접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대변하는 탐험가는 묵묵히 바라볼 뿐입니다. 분명히 양심상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 부도덕하다, 폭력적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인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신문에서 국제란을 봐도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는 사진을 통해 뭐 전쟁에 시달리는 난민을 보거나 아니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국가에서 철권 통치를 통해 권력을 휘어잡고 있는 정치인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딱하다 혹은 정말 나쁘다 라는 생각을 확연히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 뭐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제압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생각을 떠올리지는 않죠. 어쩌면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위를 해야겠다 하는 굳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손이 뻗치지 않는 것, 이런 이기적인 본성을 카프카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기적인 동물이야 라고 카프카는 이 탐험가의 행동을 통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카프카의 통찰력이 그의 작품이 현재에도 여전히 읽히게 만들고 이 작가의 이름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기억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카프카의 유영지에서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알찬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